월요일이니만큼 오늘은 무거운 경제 이야기보다 조금은 마음 편한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시작하려고 고른 주제치고는 질문이 꽤 묵직합니다. 서울에는 왜 궁궐이 5개나 있을까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 지금의 서울도 땅값 비싸고 복잡하지만 성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조선시대 한양은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그런 곳에 왕이 사는 궁궐을 5개나 지었다니 왕들이 집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궁궐의 역사를 하나씩 따라가 보니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궁궐이 5개가 된 이유는 왕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난과 전쟁, 화재와 반정, 늘어나는 왕실 가족, 외세의 위협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새로운 궁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5궁궐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발생한 위기와 상처가 건물의 형태로 남은 것입니다. 먼저 궁과 궁궐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궁은 왕이나 왕족이 사는 큰 집을 의미합니다. 반면 궁궐이라는 말은 왕의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만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정치 공간까지 갖춘 왕의 공식 무대를 뜻합니다. 궁궐의 궐이라는 글자는 원래 궁의 출입문 양쪽에 세운 높은 망루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궁처럼 이름에 궁이 붙어 있더라도 왕이 공식적으로 정사를 처리하던 궁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5궁궐은 각각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역시 경복궁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고 1395년 경복궁을 완성했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에는 나라가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히 왕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조정의 관청이 늘어서고 뒤에는 북악산이 자리한 조선이라는 새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반듯하고 웅장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궁궐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왕과 국가의 질서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궁궐이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아름답지만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 이른바 거미불루, 화이불치입니다. 왕의 권위는 보여주되 백성의 재물을 낭비할 정도로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조선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온조왕 때 새 궁궐을 지은 모습을 두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백제의 궁궐을 설명한 미학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조선의 궁궐, 철학으로 다시 이어진 셈입니다. 경복궁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경회루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2층 누각입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열던 조선의 공식 영빈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의 공사를 맡았던 인물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박가청입니다. 박자청은 노비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뛰어난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공조판서 등 고위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국가건축 사업을 책임지는 장관급 기술 관료가 된 것입니다. 1412년 박자청이 감독해 크게 지은 경회루는 공사 기간이 불과 8개월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닥 면적만 300평에 가까운 거대한 목조 건물을 중장비도 없이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술은 낙후되고 일은 느렸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경회루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회루는 태종 때 박자청이 지은 그 건물이 아닙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고 경회루도 돌기둥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약 270년이 지난 1867년 고종 때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회루도 재건됐습니다. 우리가 600년 된 경회루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의 경회루는 조선 후기 재건된 건물입니다. 이처럼 궁궐을 볼 때는 남아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진 시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공식 법궁은 경복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왕들은 경복궁보다 다른 궁궐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이 1405년에 만든 궁궐입니다. 경복궁이 완성된 지 겨우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새 궁궐을 또 짓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태종이 경복궁을 꺼린 배경에는 왕자의 난을 비롯해 그곳에 얽힌 정치적 기억이 있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흔히 쉽게 풀어 말할 때 태종에게 경복궁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기억이 남은 장소였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새 궁을 지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는 중심 궁궐인 법궁과 비상시에 옮겨갈 수 있는 이 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본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비상운영센터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덕궁은 경복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산과 건물을 반듯한 축에 맞춰 배치했다면 창덕궁은 땅의 높낮이와 산줄기를 따라 건물을 자연스럽게 놓았습니다. 길도 곱게 뻗지 않고 살짝 휘어지며 건물을 지나면 다음 풍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 무대가 경복궁이라면 창덕궁은 사람이 실제로 살기 편한 집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창덕궁을 더 선호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궁궐들이 불탄 뒤에도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먼저 복원됐습니다. 창덕궁은 1610년 다시 세워진 뒤 경복궁이 중건되는 1867년까지 약 270년 동안 사실상 조선의 중심 궁궐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궁궐로 지었는데 나중에는 보조 궁궐이 본궁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덕궁 역사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왕의 공식 궁궐은 경복궁이었지만 왕들이 실제로 가장 오래 살고 일한 궁궐은 창덕궁이었습니다.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도 단순히 오래됐거나 건물이 화려해서만은 아닙니다. 인공적인 건축물을 자연지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건물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독특한 배치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덕궁 옆에는 창경궁이 있습니다. 두 궁궐은 지금은 입구가 따로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궁을 합쳐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창덕궁이 왕이 정사를 처리하는 공간이었다면 창경궁은 왕실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창경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483년 성종 때입니다. 성종은 정의왕후와 소예왕후, 안순왕후 등 왕실의 새 어른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궁궐을 확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경궁은 왕 한 사람을 위한 궁궐이 아니라 왕실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을 위한 궁궐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왕비와 대비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선왕의 왕비와 어머니, 할머니가 궁 안에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왕실의 생활 공간은 계속 부족해졌습니다. 창경궁은 바로 그 왕실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그런데 효를 위해 만들어진 창경궁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모욕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1909년 궁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만들어졌고 1911년에는 창경궁이라는 이름마저 창경원으로 격화됐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고 왕실 가족이 살던 공간을 일반 유원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궁궐을 부수는 것만이 역사를 지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공간의 이름과 기능을 바꾸는 것도 권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창경궁이 다시 원래 이름을 되찾고 복원공사를 시작한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경궁을 걸을 때는 아름다운 정각만 볼 것이 아니라 한때 궁궐이 동물원과 유원지로 바뀌었던 굴곡진 시간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궁궐은 경희궁입니다. 5궁궐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약하고 궁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경희궁은 지금처럼 작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쪽의 궁궐, 즉 동궐이라고 불렀다면 경희궁은 도성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궐이라고 불렸습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때인 1617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광해군은 그 땅을 궁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주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지은 경희궁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정원군의 아들이 바로 인조였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왕의 기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남의 집터를 빼앗아 궁궐을 지었지만 정작 그 궁을 세운 자신은 쫓겨나고 원래 집주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역사소설에서도 쉽게 만들기 힘든 반전입니다. 경희궁은 이후 여러 왕이 머물렀고 경종과 정조, 헌종 등이 이곳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경희궁의 많은 정각이 건축자재로 사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궁터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남아있던 건물들까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희궁이 작아 보이는 것은 원래부터 작은 궁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지고 뜯기고 옮겨진 결과입니다. 경희궁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는 어쩌면 남아있는 건물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은 처음부터 궁궐로 지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과 그 후손들이 살던 개인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피란에서 돌아온 선조는 들어갈 궁궐이 없었고 결국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사용했습니다. 왕이 살 집이 없어 왕족의 개인주택에 들어간 것이 덕수궁 역사의 시작입니다. 당시에는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렸고 이후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곳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이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운궁 주변의 정동에는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세가 위협인 시대였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외국 세력의 존재를 이용해야 일본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왕이 아닌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 석조정과 정관원 같은 서양식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은 단순히 서양 문화를 좋아해서 만든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도 근대 국가이며 독립된 황제국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전통 목조 건물과 서양식 석조 건물이 한 궁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통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서양의 제도와 외교를 받아들여 살아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의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7년 고종은 일제의 강압으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때 순종은 아버지 고종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경운궁에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덕수는 덕을 누리며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장수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붙게 된 배경에는 황제의 강제 퇴위라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덕수궁은 이름부터가 축복과 슬픔을 함께 품고 있는 궁궐입니다. 이제 서울에 궁궐이 5개나 남아있는 이유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창덕궁은 보조 궁궐이 실제 중심 궁궐이 된 반전을 보여줍니다. 창경궁은 왕실 가족의 생활과 일제강점기의 훼손을 보여줍니다. 경희궁은 거대한 궁궐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덕수궁은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변하고 근대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결국 5궁궐은 왕이 집을 5채나 갖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궁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옮겨갈 공간이 필요했고 왕실 가족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생활 공간이 필요했고 전쟁으로 궁궐이 불탔으며 정치적 변화와 외세의 위협 속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위험 분산이나 비상 운영 체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시설이 멈췄을 때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다른 거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양궐 체제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기능을 하는 궁궐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왕조가 계속 작동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다만 역사는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궁은 비어 있었고 이궁이 본궁이 됐습니다. 효를 위해 지은 궁궐은 동물원이 됐고 왕의 기운이 있다는 땅에 궁을 지은 왕은 그 궁에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왕족의 평범한 집은 마지막 황제의 궁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의 5궁궐을 재미있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궁궐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궁이 필요했는지, 누가 이곳을 떠났는지, 무엇이 불탔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궁궐을 방문하게 된다면 건물만 보지 말고 빈 공간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는 불타버린 건물과 사라진 길, 왕과 왕비가 떠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좁은 서울에 궁궐이 5개나 있는 이유, 그것은 왕들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5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려 했던 조선의 선택과 실패, 그리고 생존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5궁궐 가운데 어느 궁궐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